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1학년도는 2020학년도와는 별로 큰 차이가 사실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2024학년도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수시가 축소가 되어지고 정시가 강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교간의 서열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입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2021학년도는 앞으로 2022-23학년도로 계획되어져 있는 부분들 중에서 2021학년도가 하나의 여러 가지 입시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정시 비중이 큰 폭에서 인원이 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24학년도에 대입 공정성 방안이라든가 입시의 변형이 예고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도 그와 같은 어떤 입시의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이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원서 접수를 하시는 분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아니면 재수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의 입시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향후 방향성이, 입시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서 올해 2021학년의 입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또 2022학년도나 23학년도의 원서 접수를 예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입시의 변화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전형 특징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0년도와 2021년도의 모집 인원의 경우만 두고 보면 사실 모집 인원의 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20학년도에 보니까 수시 전형에서 선발하던 게 2659명으로 79.12%, 거의 이제 80% 정도를 수시에서 선발을 했는데 2021학년도 넘어가면서 수시 선발 비율이 좀 줄었죠. 77.56%, 한 2606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수시 비중은 줄고 정시 비중은 좀 늘었다. 그래서 정시 비중은 전년도에는 684명 선발했는데 우리가 2021학년도 가면 736명 정도로 인원이 는다는 거고요.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건 이제 2020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교육부에서 2020학년도에는 정시 선발 비율을 30% 정도로 늘려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정시 비중이 사실 큰 폭으로 늘진 않지만 2020학년도 또는 2023, 2024로 가게 되어지면서 정시의 선발 비율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2024학년대는 정시의 비중이 40%가 가기 때문에 2022, 23, 24로 가게 되어지면서 수시 비중 줄고 정시 비중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2021학년도는 이미 공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수시 비중이 그렇게 큰 폭으로 줄거나 정시의 비중이 아주 큰 폭으로 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수시가 축소되고 정시가 확대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인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우리가 전형 특징에서 과연 2020학년도하고 2021학년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형적으로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전년도에는 756명에서 743명 정도로 약간 인원이 줄었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1739명에서 1659명으로 인원이 약간 줄었어요.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수시에서의 인원이 줄고 정시의 인원이 다소 확대가 되어진 추세인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정시 모집 선발학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수시에서 선발하던 학과들 중에서 일부가 올해부터는 정시에서 선발을 하게 되어져요. 자, 수시에서만 선발하는 학과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류학과나 언론정보, 통계, 에너지자원공학과나 교육학과, 독일어 교육, 불어, 윤리, 그 다음에 자유전공이나 미술대학, 그 다음에 음악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수시에서만 선발하는데 수의학과나 치의학전문대학원, 디자인학부나 지구환경과학부는 전년도까지는 정시에서 선발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2021학년도부터 정시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술대학 디자인학과의 전형 방법이 바뀌었는데 전년도에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서류평가 40, 면접 30%, 그 다음에 실기 30%를 갔는데 올해부터는 실기평가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류평가 70%에 면접의 30%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특징은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의 2개 과목 모두 2등급이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부터는 2개 과목 평균 합이 4등급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2개 과목 모두 2등급이니까 1등급, 2등급이거나 아니면 1등급, 1등급이면 더 좋고요. 2등급, 2등급을 꼭 맞아야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2개 영역 등급 합이 4로 바뀌었으니까 2, 2도 4고요. 1, 3도 4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된 이유는 실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대학들이 전년도에도 의대나 치대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를 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와 수능 최저를 완화시킴으로 나타났었던 현상들은 결국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되어지는 인원들이 줄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 보면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못 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학이 수시에서 정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일정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현상들인데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서울대학교 주요균형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충족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실제 모집 인원만큼의 등록 인원이 확보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키게 되어지면 다음 연도에서는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2월의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올해 정시 비중이 다소 늘었다 하더라도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되어진 인원 우리가 2020학년도에 2월 인원이 서울대 같은 경우 한 175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실제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2021학년도로 가면서 그러면 수시 2월 인원이 준다는 것은 결국 정시 인원이 확대되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인원 변동이 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고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결국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입시 전형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입시 제도의 변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기 위한 조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럼 이런 조치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예과 지역균형 전형의 면접이 좀 전에 10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출서류 기반으로 하는 제출서류라고 하면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인적성이나 아니면 전공소양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면접의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면접 비중이 20%를 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조금 더 그 선발 비율 내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 그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의예과의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는 것은 단지 의예과의 면접 비중만 강화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의학 계열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치의학이라든가 또는 이런 의과대학 그리고 일반 공과대학이나 아니면 인문대학에서도 면접의 비중이 다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키고 대신 완화시키면서 대신 면접의 비중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학생이 나름대로 서울대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의대가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에 원서 쓰신 학생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가 가장 큰 특징인데 첫 번째는 수시에서만 선발하는 학과들 중에서 일부 학과들이 올해부터 정시에서 선발하게 되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실기가 30% 반영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실기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켰다. 특히
두 개 과목 모두 2등급에서 두 개 영역 등급 합 4로 바꿨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면접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탐구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1+1 가능하죠. 또는 2+2 두 조합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동일 과목의 원투는 인정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입시의 전형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입시의 방향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입시 변화에 사실 큰 폭의 변화는 없어요. 수시가 줄고 정시가 인원이 다소 늘어서 거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만 선발하는 학과들 중에서 일부는 정시에서 선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에서의 탐구 과목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졌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꼭 보셔야 돼요. 뭐냐면 대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2024학년도에는 이렇게 입시가 큰 폭에서 변화가 되어진다 라고 공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2021학년도부터 바로 실행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 2021학년도 대학 입시도 2024학년도의 대학 입시의 방향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2020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이 30%로 이미 권고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올해는 인원이 큰 폭에서 늘진 않지만 정시 비중이 2020학년도에서는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렸고, 그리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되어졌고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거죠. 그리고 또한 고교 서열화의 해소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특히 자사고나 특목고인 학생들, 왜냐하면 기존에 나름대로 봤었을 때 학교의 프레스티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유형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선배의 합격 사례가 나의 합격 사례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내신 성적이 뭐 4.0이면 3점 얼마 정도 되어지면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론화되어지고 원서 지원할 때 그 패턴을 따라서 원서를 지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불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입시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학교 간에 고교 서열화라고 하는 게 있으면서 존재하지만 또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고교 간의 학업적인 배경들을 강조하는,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우수성이라든가 고교 간의 특성들을 반영하고 그걸 통해서 입시에 반영하는 구조였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거나 학생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만약에 방향성이 잡히게 되어지면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활동의 우수성에 좀 더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들도 기존의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그냥 학생부 교과 전형 또는 수능 최저와 학생부 교과가 결합이 되어진, 우리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불리해 라고 생각했었던 이런 일반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활동의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제 생각이고 추측일 뿐이지 실제 입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예고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올해 2020학년도 수시의 결과를 보면 실제 이러한 흐름들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학들이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시가 이렇게 2024학년도라고 딱 공지가 되어서 2024학년부터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2021학년도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관한화, 그 다음에 고교의 서열화의 해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의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징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대공정수업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서울 지역에 있는 16개 학교를 딱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16개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을 합쳐서 45% 이상인 대학이었고 여기 이제 서울대를 포함을 해서 한국외대나 한양대까지 해서 쭉 16개 학교를 선정을 했죠. 이거는 이제 뭐 대학이 우수한 학교 중심으로 선발했다는 기준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을 합쳐서 45% 이상 선발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자,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2024학년도까지는 수능 위주의 전형을 40% 이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연세대나 고려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았던 학교들은 2021년서부터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연대도 아시는 것처럼 특기자 전형에서 치예과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을 아예 없애버렸죠. 특기자 전형을 축소하거나 폐지해버리고 논술 전형에서 선발 인원을 줄이는 조치들을 2021년도부터 바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에서도 특히 어학 특기자 전형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단계적 폐지의 조치를 따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논술 전형의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일부 학과에 없어졌고. 자,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적성고사 같은 경우 2020학년도부터 폐지한다라고 했고 교사 추천서는 2022학년서부터 폐지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대학들이 올해부터 대부분 다 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교사 추천서를 꼭 받는데 추천 전형이 아닌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교사 추천서가 필수였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교사 추천서가 선택이었어요. 올해부터는 교사 추천서를 폐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2022학년도라고 되어져 있지만 대학들이 벌써 올해부터 다 이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고 현 중학교 2학년서부터 자소서는 폐지가 되어지긴 하는데 올해는 자소서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전년도에 진행하던 자소서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대부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인드 평가를 전 영역으로 확대한다. 현재도 브라인드 면접을 대부분 학교들이 실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브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면접뿐만 아니라 브라인드를 소리평가에도 반영을 시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실제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서류평가하거나 아니면 면접평가를 하게 되어질 때 출신 고등학교를 아예 안 본다. 학업적 배경을 아예 안 본다. 이렇게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제가 가끔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입시라는 게 사실은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이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있잖아요. 이 세 개의 어떤 해당자가 대상자가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학부모나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입시가 있고 대학에서 생각하는 입시가 따로 있어요. 또 정부에서 생각하는 입시 구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대학이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고지고대로 100% 믿으시면 안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흡수하고 이해하되 또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대학이 그렇게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왜 대학이 정직할 수밖에 없냐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많은 비용과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하거든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싶어. 그러면 간단해요. 내신 성적 1.5 이내의 학생들만 받는다 라고 작업 규정을 분명하게 두면 내신 성적이 1.5 이내의 우수한 학생들만 지원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는 학생들이 지원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1.5인 학생만 우수한 학생인 거 아니거든요. 1.6이나 1.7, 1.8 학생들도 1.5 못지않게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대학의 모집 요구항들은 항상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지원해라.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학생만 뽑겠다. 항상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있는 거고 또 정부의 입장이 있는 거고 대학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 요강, 정부의 발표 이것만을 다 100% 신뢰하지 마시고 입시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하되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의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인드 평가 전 영역으로 확대한다 이런 말들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면접 시에 출신고등학교를 아예 안 보겠다.
서류평가에서 출신고등학교 아예 안 보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 고등학교나 가도 상관없겠구나. 그냥 내신만 좋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편 방향으로 학생부의 교과 성적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게 이제 수시전형의 방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너무 믿으셔가지고 학생부 교과 성적 이외의 모든 비교과는 이제 기재 금지가 되어진대. 그러면 그냥 내신 성적만 열심히 따면 되겠구나. 학교 활동 아예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신 고등학교 정보 제외한다. 이거는 이제 올해는 이게 이제 출신 고등학교 정보를 제외한다는 의미는 좀 전에 얘기했던 브라인드 면접과는 다른데 학교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죠. 현재까지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특성화되어진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만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 측에도 안내를 했죠. 그래서 아, 우리 학교는 이런 학업적 배경과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고등학교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믿지 못할 고등학교에서 약간 자기 고등학교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이게 문제가 돼서 출신 고교 정보를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부터 적용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2024학년도라고 하지만 실제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지는 사례가 서울대학교에서 2020학년도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라고 하는데 후기 모집에서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프로파일을 제출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고등학교 프로파일을 제출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우리는 뭐 2021학년도 입시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2024학년도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입시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면 결국 2021학년부터 바로 그것이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고 그러한 입시의 정부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대학들이 보조를 맞춰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고교 서열화의 해소, 다시 말해서 고교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만 인정하지 않았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가 어떤 유형이었었냐, 일반계 고등학교냐, 자사고냐, 특목고냐, 과학고나 영재고냐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나의 출신 고등학교에 따른 지원 대학에 대한 어떤 합격선 또는 합격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전형병 등록률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죠. 서울대학교는 전형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일반 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올해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대신 면접을 강화하는 취지로 가고 있느냐?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2017, 18, 19, 20년도를 가면서 실제 모집 인원만큼 인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753명 정도를 2017년도에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등록한 인원은 547명, 74.4%만 채웠다는 거죠. 이렇게 등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좋은 서울대를 왜 안 가? 붙으면 무조건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겠죠. 서울대를 붙고 다른 데를 붙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더 좋은 기회가 있었던 거야. 서울대학교 예를 들어서 문과든 이과든 합격을 했는데 내가 서울대학교를 붙고 다른 대학교에 원서를 쓴 거죠. 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원서를 써서 서울대를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선택하는 거. 요즘에는 워낙 이제 학생들이 의대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서울대가 최고의 대학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의대나 치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를 버리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서울대를 합격을 하고 의치대에 중복 합격을 하면서 이동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등록률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자,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1581명 정도 선발하고 했다는데 1531명이 실제 등록을 해서 96.8%, 96.8%, 97.9%,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
등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단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서울대를 합격을 하고 의대나 치대, 한의대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에 등록을 않고 의치대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역균형 전형에서만 의대나 치대를 뽑는 게 아니니까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이나 아니면 일반 전형에 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의 의치대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전형에서 유일한 차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사실 높진 않아요. 그렇죠? 높진 않지만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결국은 전형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고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지역균형 전형에서 자 2017년도에는 74.4%, 2018년도에 82.2, 2019년도에는 73.7%, 87.4%의 등록률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게 되어진 거죠. 사실은 이렇게 수시 전형에서 등록률이 70%, 80%의 등록률이라는 건 좀 상당히 낮은 정도의 등록률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서울대학교를 생각을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학들도 4년제 대학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주요한 대학들도 실제 등록률은 대부분 다 90%를 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이 등록률이 이처럼 낮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전형의 유일한 차이는 결국은 등록률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키게 되고 면접을 강화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지역균형 전형에서의 등록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판단할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올해와 똑같은 패턴으로 내년에 수능 시험이 나오면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니까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달라지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수리 가나라에서 일정 범위가 늘어나거나 일정 범위가 줄게 되어지면 그 입시의 변동 요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수능이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또 수능 최저가 불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이 어려울 수 있죠. 올해는 우리가 이제 불수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2019학년도에는 우리가 국어 영역이 어려워지면서 불수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21학년도에 수능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서울대에서 목적으로 삼는 것과 달리 마찬가지로 등록률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2020학년도, 24학년도에 대입 공정화에 대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고교 설화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라는 거였었는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서울대학교의 내용을 보면 출신 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를 보면 일반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자율고, 영재고, 검정고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눈다는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특히 이제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겠죠. 다른 대학과 다른 그 특징이 첫 번째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과 우수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유형을 분산해서 뽑는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게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몰아서 뽑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골고루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죠. 그렇죠? 귀족형 선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을 때는 특히 지역이라든가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배정해서 감안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일반교 고등학교는 2017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볼 때 꾸준하게 인원이 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50% 정도까지의 선발 비율이 나왔습니다. 과학고 같은 경우는 약 5%, 외고나 국제고는 15, 13, 11, 10%니까 외고나 국제고의 서울대학교 합격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 다음에 예술고나 체육고는 모집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자율고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이 계속 줄고 있죠. 영재고는 큰 분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외고나 국제고, 자율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대 합격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합격자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사고에 대한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고교 유형별 합격자의 비율은 2017, 18, 19, 20년도로 가면서 보여줬었던 이러한 감소의 증가의 어떤 패턴 구조가 2021학년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출신 고등학교가 무엇이냐, 일반계고냐 아니면 외고나 국제고나 자율고냐에 따라서 우리가 2021학년도에 어떻게 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시의 흐름과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는 비율 자체가 사실은 6명, 18명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자격 조건에서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을 안 받은 이렇게 했었지만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다 받죠. 하지만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사실은 수시 전형이 대부분 학생부를 지원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부를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 내역들을 가지고서 평가한다는 건데, 검정고시 출신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부가 없다 보니까 수시 전형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대체 서식을 작성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대부분 다 정시 전형이거나 아니면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모집 인원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발된 인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검정고시이신 분들이 서울대를 만약에 합격을 노리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여지는 내용을 보실 때 조금 더 불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번째. 그러면 이제 뭘 보려고 하냐면 과연 수시에서 2월 인원과 중도 탈락 인원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이거는 이제 내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제가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도록 하고, 여기에 보여지는 내용은 몇 개 학과만 좀 추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이유를 봤더니 서울대학교가 2020학년도에 올해죠. 175명 정도가 2월이 되어졌는데, 그럼 과연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되어지는 전형은 뭐냐? 학생부 종합전형과 아까 봤던 거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두 개의 전형 중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비율을 대부분 차지하는 전형은 뭐였어요? 일반 전형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 전형은 거의 100% 정도의 인원을 다 뽑기 때문에. 그럼 결국 지역균형 선발 전형, 수능 최저가 있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학과에서 주로 발생이 되어지느냐, 이거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수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이걸 기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내용 보시면 여러분도 예상하는 것처럼 대부분 인문 계열 쪽에서는 수시 2월 인원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아요. 정치외교는 2020학년도에 1명, 2019학년도에 0명이고요. 경제 1명, 2명, 0명, 1명, 3명, 0명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수시에서 2월 인원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어지는 계열들은 대부분 다 자연 계열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 지구환경, 간호, 건설, 기계, 우주, 그 다음에 재료공학과는 한 10명 정도 인원이 수시에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수시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합격생들이 서울대를 붙고 의치대를 붙은 합격생들이 서울대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그죠? 그럼 얘네들이 빠져나가면 뒤에 있던 밑에 있던 학생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또 서울대를 포기하는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미충족한 경우, 그쵸? 그럼 미충족 한 애 빼고 충족 한 애가 또 있을 거냐. 그 다음에 또 미충족이 되어지는 등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학에서 판단하게 되어질 때 실제 정원을 다 실제 못 채웠다 하더라도 대학이 판단하게 되어질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정도가 대학에서 학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결합이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의치대를 빠져나가거나,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미충족했거나, 세 번째는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았거나, 어찌됐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자연계에서 대부분 이렇게 결국은 수시 2월 인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보다는 자연계열 학생에서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무조건 성적 순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직윤의 원서 지원을 자격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면접형에서도 고교 추천서를 받죠. 또 카톨릭대 의대에 원서 쓸 때 추천 전형에서도 받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에서도 학교장 추천을 받죠. 이런 추천을 받는 전형들이 여러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추천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어느 대학교에 어떤 추천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입시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을 정리해 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 서울대에 합격을 해서 학생들이 다니다가 학교를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학과별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도 탈락 학생의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미등록을 했거나 미복학을 했거나 자퇴를 했거나 학사 경고 등으로 인해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제 서울대학교 공과 계열이 사실은 선호도가 집중되어지는 학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호도가 집중되는 학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더 부족한 학과, 이렇게 3개 정도로 모집 단위를 구분하게 되어진다면, 서울대학교에서 한 해만 보통 300에서 35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과 계열에서 학교를 포기하죠. 그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이유로 포기하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의치대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보일 때 중도 탈락 비율이 높은 학과들이 어떤 학과냐면 생명과학과 6.1%, 그 다음에 간호학과 3.4%,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조선해양이 3.2%, 원자력공학과가 5.1%예요. 에너지하원이 1.8%, 그 다음에 우주항공이 1.1%, 지구환경 같은 경우 0.4%, 그 다음에 수리과학부가 0.8%. 보통 2%대 이내 정도의 중도 탈락률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크게 특징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도 탈락률 비율이 3%를 넘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탈락 비율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락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거기에 합격한 학생들이 의대, 평상시에 내가 의대나 치대를 꼭 가고 싶었어.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수를 해가지고 의시대로 빠져나가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로 중도 탈락률이 높은 이유는 학과적인 선호도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과가 꼭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어떤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도 탈락 비율이 높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연결시켜가지고 수시 이율인원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걸 같이 연결을 시키게 되어지면 우리가 볼 때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회 구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한 것과 지원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021년 2월 이내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죠. 그렇죠? 그리고 조기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다 포함이 되어지고,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로 검정고시 합격자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해당이 되고,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모집 단위와 관련 분야의 재능과 열정이 보이는 자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특징은 여기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거고,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 추천이 필요가 없는 전형으로 두 개가 나눠집니다. 주로 학생들은 어떻게 원서를 쓰냐면, 첫 번째는 지역균형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이 이거죠.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 고교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대부분 지원하겠죠. 고교별로 한 2명 정도 추천을 받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주로 어떤 학생들이 원서를 쓰냐면 활동 역량이 우수한 자사고나 강남고나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처럼 교과 성적이 아주 우수해서 추천을 받지는 못하지만
학업적 배경이나 역량이 좀 더 뛰어나다고 평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면접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과학고나 국제고, 외고, 자사고, 강남권의 학생들도 쓸 수 있겠죠. 추천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근데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어떠냐 하면 위에 나와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보다는 교과 성적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전형이라는 부분들이 꼭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이 지원할 때는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 이렇게 전형이 획일화되어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전형이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 전형에 맞게 원서를 써야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형의 구분이 별로 크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수능 체조의 미충족 비율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올해 면접이 좀 더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학교장 추천을 받는 학생이라면 직윤 전형의 원서를 노려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교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학교 내신이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가 되려면 수능처럼 돼야 돼. 그러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통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봤다면 그 안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획일화되어서 정리가 가능하지만 학교 내신 성적은 어떻습니까? 학교마다 범위가 다르고 학교마다 시험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의 내신 1.2를 어떤 학교의 내신 1.2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과 전형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내신 성적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어떤 학생이 똑같은 학생이 1.2가 있고 어떤 학생이 2.21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20이 1.21보다 무조건 우수한가? 그러진 않죠. 첫 번째는 그 학생이 몇 명 있는 학교에서 1.20을 받았느냐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전체 인원에 100명인 학교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300명이 있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학생이 그 학과와 관련한 어떤 적합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전형은 아니거든요. 교과 100% 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고, 국제고, 외고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 성적은 아주 강점이 없지만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이 진행하냐면 일반고 졸업 예정자 중에서 내신 성적은 아주 우수해. 그런데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쪽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사실 좀 불리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불리함이라는 건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수시에서 2월 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면접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접에 대한 부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나 연세대 면접형, 카톨릭대학 학교장 추천 등에 지원을 하여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학교장 추천을 받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죠. 학교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학교들은 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추천을 막 2명, 3명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이 다 받자고 하면 그냥 서울대학교 직윤을 받거나 아니면은 연대나 고대의 추천을 하나를 받거나 이렇게 정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원서를 써야 되는 학생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 지원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가장 붙기가 쉬운 대학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가장 붙기 쉬운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 이 전형을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고 출신자 중에서 교과 성적보다는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자죠. 물론 이것과 이것이 같이 결합이 되겠죠. 내가 고려대나 연세대 면접형이나 카톨릭대학교 의대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추천을 받지는 못하는 조건이고 대신 내가 어떻게 교과 성적보다는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가 되어지냐면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내신 성적만 좋으면 무조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추천 전형을 다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내신 성적이 우수성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지면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추천 전형을 못 받게 되어지고 그럼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충실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달라지는 입시 제도에 맞게끔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자사고나 특목고나 영재고 학생들은 지금까지 생각할 때 활동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학교의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하지만 변화되어지는 입시 구조에서는 고교의 서열화를 완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활동, 학교 프로파일도 중요하지만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요하지만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합격 사례를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과 전형으로 한 원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학생은 지금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산업공학과에 합격을 했고 내신 성적이 1.49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경남의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그렇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쓰기는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일반 전형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활동의 우수성이 강조되어진 전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학생은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이라든가 수상 경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한 거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활동 우수성에서는 떨어졌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에서는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학생은 뭘 가지고 있냐면 일반계 고등학교이지만 내신 성적은 아주 우수하지 않지만 활동의 우수성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서울대보다 어려운 학교는 결국은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더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교의 유형에 맞게끔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 좋으면 대학 간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만으로 6개의 수시 원서 지원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만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대부분 어디예요? 아시는 것처럼 한양대 아래쪽의 학교들밖에 원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의 사례를 보면 이 학생은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1.05예요. 아주 내신 성적이 좋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으로 전기정보공학부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 합격했고 연세대학교 불합격했고 고려대 불합격했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와 한양대학교는 붙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연세대학교는 활동 우수형은 전년도까지는 수능 최저가 있었지만 2020학년도에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죠. 떨어진 이유는 결국은 수능형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2는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서울 일반계고 내신 성적에 강점이 많은 학생, 활동의 우수성보다는. 그래서 썼을 때 지역균형 전형에 합격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한양대 정도에서 붙었기 때문에 중간대학에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 지원을 6개를 쓰다 보면 결국은 그 6개의 원서 지원을 내가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연이어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에서 교과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미기재한다 라는 말을 마치 교과 성적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과 성적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다 신경 쓰지 마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 종합으로 가든 학생부 교과를 가든 간에 내가 교과만 원서 쓰는 학생이 있을 수가 없고 종합만 원서 쓰는 학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교과와 종합을 같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활동에서는
학생부 교과 외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도 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적인 입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과정을 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대학교를 하나씩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장 올해 수시 원서 쓸 때 아니면 정시 준비하시게 되어질 때 또는 내가 내년, 내후년에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